내가 죽였지. 이제 남은 건 시아버지뿐이야. 언제 죽일 건데? 아내의 빈소에 메아리 치던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한낮에 햇살마저 먹구름에 가려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부산의 한 대형 장례식장 입구에는 고급 근조화환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평양건설, 해성유통, 동진물산 등 굵직한 회사들의 이름표가 고인의 사회적 위치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화려한 이름표들 사이로 상주 대기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굳게 닫힌 문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영철이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내가 빈소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듯 영철의 온몸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얼마 전 외동아들 준호를 잃었을 때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아내가 곁에 있어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마저 곁을 떠났습니다. 영철의 인생에서 지금은 가장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식사라도 좀 하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시어머니를 잃은 깊은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은 스테인리스 보온병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서윤을 바라보는 영철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모든 장례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연락, 조문객 응대, 상차림 준비까지 슬픔에 잠겨 있는 영철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영철은 서윤을 보며 절실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영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조문객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가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내가 수십 년간 사회활동을 하며 만난 지인들과 영철의 사업 관련 지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아내와 20년 넘게 사업을 함께 해온 한 회사 대표가 영철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영애 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영철은 간신히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무거운 국그릇을 여러 개 쌓아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두셨네요. 그가 서윤을 보며 영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철은 그 말을 들으며 서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문객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잠시 시간이 난 사이 영철이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아버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영철은 장례식장 복도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장례식장의 엄숙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에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보아 만취 상태인 듯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영철은 당황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걸까? 하지만 그 남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듯 행동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빛이 번뜩 변했습니다. 영철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질 만큼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남자가 서윤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서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뭔가 거부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결국 서윤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 남자를 따라 복도 끝에 빈 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철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서윤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사이인 거지? 영철은 조심스럽게 그들이 들어간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빈 방 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여기서 나가. 서윤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꼬는 듯한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죽였지? 그 순간 영철의 머리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이게 대체 무슨... 영철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윤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미쳤어? 미쳤냐고. 제정신이야? 왜 또 이래?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그는 서윤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 창백해진 얼굴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아버지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철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서윤이 점점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그러자 그가 비웃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일 건데? 그 한마디가 영철의 마음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면서 극심한 공포가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 서윤에 대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영철은 자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나올 모양이었습니다. 영철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 어려웠지만 남은 힘을 쥐어짜 빠르게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계속 그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내가 죽였지. 이제 남은 건 시아버지뿐이야. 언제 죽일 건데? 빈소에 도착했을 때 영철은 이미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다리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그때 멀리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영철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119 불러줘요. 빨리. 서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영철은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그 섬뜩한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고 있는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저 눈물은 진짜일까? 아니면 완벽한 연기일까? 그 의문을 품은 채 영철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를 오후 하얀 형광등이 영철의 눈을 찔렀습니다. 영철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어디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조금씩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섬뜩한 대화, 서윤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 영철의 온몸이 다시 오싹해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머, 깨셨네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어지러우시거나 아픈 곳은 없으세요? 간호사가 영철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영철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학교병원 일반 병실이에요.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간호사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서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마셔보세요. 목이 많이 마르셨을 거예요.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며느리분을 두신 것 같아요. 간호사의 그 한마디에 영철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왜요? 엄청 우시더라고요.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한시도 병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나가시면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장례식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섬뜩한 대화와 지금 듣고 있는 이 따뜻한 이야기가 같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나더니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머리 아프시거나 어지러운 증상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실신이었어요. 며칠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아내 발인이라서요. 영철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며느리분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어제 새벽까지 병실에 남아서 또다시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영철은 의사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퇴원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의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철은 택시를 잡아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쓸쓸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도착하자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서윤의 얼굴에는 밤새 간병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얼굴도 많이 부석부석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제 괜찮으신 거죠? 서윤이 영철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영철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걱정 끼쳐서 나 없이 밤새 고생했지?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괜찮으셔야죠. 영철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서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곤 곧 안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서윤이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정중하게 들어와 관을 웅구차에 실었습니다. 영철은 서윤과 함께 웅구차를 따라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장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가을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더욱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고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이 마지막으로 드러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던 아내가 이제는 말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철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잘 가. 목이 메어서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마웠어. 사랑해. 영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던 아내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영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보, 혹시 당신 서윤이 때문에 죽은 거 아니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영철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영철은 관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서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영철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이 화장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봤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철은 텅 빈 집의 쓸쓸함에 홀로 남겨진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의 안경이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실에는 아내가 입던 잠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두 손 가득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왔어요. 고맙다, 서윤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도 혼자시고 저도 혼자인데 혹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영철은 그 제안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날의 그 대화가 사실이라면 함께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모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을 믿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마저 떠난 지금이 너무 외로웠고 서윤은 여전히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내가 괜찮다면 나도 좋아. 정말요? 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짐 정리해서 올게요. 그렇게 서윤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영철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영철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맞은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영철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서윤과 그 섬뜩한 대화를 나눈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영철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영철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고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봐? 어이 늙은이. 뭐 불만 있어?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입에서는 독한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이거 봐라. 내 말 무시해? 그가 점점 짜증을 내며 영철을 밀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철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윤 알죠? 그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윤이 내 며느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또렷해졌습니다. 그가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따라와. 영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남자를 다시 만난 것. 이건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점점 낡은 건물들이 늘어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고장난 가로등 영철의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멈춰선 곳은 낡은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작은 창문에는 철창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지독한 술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철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순간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통 쌓여있는 빈 소주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에는 찌그러진 냄비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더러워진 옷가지들이 무더기로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윤이 재혼인 건 아시나요? 그 순간 영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빛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몇 년 전 4월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영철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영철이 안경을 벗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을 한 번 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영철이 들고 있던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던 영철에게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곧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혼했다고? 왜? 뭔 문제가 있어서? 아버님,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성격 차이였대요. 영철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도 없다고? 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고아원이라니. 영철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아버님, 제발이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만나면 아버님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영철은 아들의 애타는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한번 만나기는 해볼게. 첫 만남 날 영철은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사유, 고아원 생활, 현재 직업. 아들 앞에서 모든 것을 파헤쳐 결혼을 반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윤을 보자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윤입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반가워요. 앉아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가 완벽했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혼자 고생 많이 했다면서요? 영철이 탐색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진솔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거나 동정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왜 하게 된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철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예상했던 뻔뻔하거나 우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편견, 이혼했다는 선입견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서윤이 참 좋은 사람 같다. 결혼해라. 영철이 최종 승낙을 했을 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영철의 초점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재혼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영철의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 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진호. 제가 박서윤의 전남편입니다. 그 순간 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전남편이라고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철의 머리에서 그날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들었어요. 당신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죽였지라고, 이제 시아버지만 남은 거야라고. 영철이 그 말들을 하나하나 되풀이할 때마다 진호의 얼굴에서는 절망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한 건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영철의 말에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술에 절어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당신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들으실 건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해도요. 영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야겠어요. 영철의 단호한 대답을 듣고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비극적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기억 속에서 신혼의 달콤함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따뜻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진호와 서윤 두 사람은 진호가 직접 마련한 아파트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진호에게 서윤은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여보,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서윤은 항상 진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호를 감동시킨 것은 서윤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호의 어머니는 78을 넘긴 고령이었고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혼자 사시기에는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지만 독립심이 강하셔서 아들 집에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서윤은 그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일주일에 4, 5번은 꼭 안부를 확인하러 갖고 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가득 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서윤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난 정말 복받았어. 어머니는 서윤을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진호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배가 부르고 나른해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 마트 좀 다녀올게. 서윤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와. 진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서윤을 배웅했습니다. 금방 올 거야. 그동안 좀 자고 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진호는 다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아 기분 좋은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낯선 냄새,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점점 진해져 갔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진호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눈꺼풀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 기분 나쁜 냄새는 뭐지? 마지막 순간 진호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진호님, 멀리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가 진호의 의식을 서서히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머, 깨셨네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왜 병원에 있는 거지? 간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들어와 진호의 몸을 체크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스 중독 후 저산소성 혼수 상태에서 오랜 시간 후에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진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스 중독 혼수 상태,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스 중독으로 오랜 시간 혼수 상태였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에 기쁨을 느꼈지만 곧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의식 불명이었던 남편이 깨어났다면 당연히 울면서 달려와 안아야 할 텐데 서윤은 문 근처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깨어났구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입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서윤아, 그래. 정말 다행이야. 서윤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침대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서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시선도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진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어머님은 잘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그런 서윤의 모습을 보며 가슴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놀라지 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진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심장마비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 못 챙겨드려서. 진호는 서윤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건강하셨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며칠 후 겨우 몸을 추스른 진호는 서윤과 함께 어머님이 살던 집을 찾았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사용하던 안락의자도 성경책도 약들도 모든 것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호는 빈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신 거야? 나 이렇게 돌아왔는데. 진호의 절규가 빈집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어머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님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어머님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진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라고? 그리고 마침 내가 없는 사이 돌아가셨다고? 나는 왜 가스 중독에 걸린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걸리는 건 병실을 찾아왔던 서윤의 반응. 오랜 시간 혼수 상태였던 내가 깨어났는데 왜 그런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거지? 혹시 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 건 아닐까? 그렇게 한번 피어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젠 서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어진 것 같았고 자신과 눈을 오래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는 혹시 이 음식이라는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진호의 정신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 체중도 빠졌습니다. 결국 진호는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실수록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술의 힘이 떨어지면 의심은 더욱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마셔야 했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진호는 가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아, 솔직하게 대답해줘. 응. 뭔데? 정말 나를 사랑해? 당연하죠.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어머니는 정말 심장마비가 맞아? 여보, 술 마실 때마다 자꾸 이상한 말을 하네요. 술 좀 그만 마셔요. 몸에 안 좋아요. 그래, 미안해.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다정한 신혼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서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진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혼 이야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술이 확 깼습니다. 뭐? 이혼? 네. 이혼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 변한 지 몇 개월 됐잖아요. 매일 술만 마시고 나를 의심하시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진호는 그 말을 듣고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말이야? 나 죽이려고 했고 우리 어머님도 내가 죽인 거지. 왜? 보험금 타고 재산 독차지하려고. 그 순간 서윤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여보, 정말 이상해졌네요. 병원에 가봐요.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요.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혼 후 진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김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진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됐어. 그냥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너 서윤이 소식은 알고 있어? 철수의 말에 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식? 재혼한다더라. 부잣집 아들이랑. 그 말을 듣고 진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몇 개월 후 철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진호야, 서윤이 남편 죽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그렇게 서윤을 예의주시하다가 서윤의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그날 장례식장까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에 깜빡거리는 형광등 아래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두 손은 무기력하게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진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서윤이가 가스 중독을 일으켰고 어머님을 죽였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영철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만 마시고 패배자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 영철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손을 뻗어 진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진호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철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어줄게.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말을 믿으신다고요? 그래요. 누구보다 완벽한 내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술에 찌들어 있는 당신을 믿는다는 것. 어느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상황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가슴이 시키는 걸 말릴 수가 없네요.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영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가 된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 말대로라면 내 며느리는 나를 죽이려 하겠네요. 진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죽이려 할까요?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물증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두 사람 모두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철이 갑자기 번뜩이는 눈빛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진호가 기대하는 눈으로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집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CCTV요? 네.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서요. 그럼 며느리가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다 찍힐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철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며느리가 집을 오래 비워두고 있어야 하는데 오래 집을 비우는 경우가 드물고 언제 나갈지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이 결단을 내린 듯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나갈 때 알려줄 테니 그때 당신이 며느리를 붙잡아 두고 있어줘요.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실패라도 하면 그럼 모든 게 들통나버려요. 증거도 못 얻을 테고요. 네, 그렇지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시간도 많지 않고요. 그냥 상황만 지켜보다가 나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진호는 영철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고마워. 그럼 연락할게요. 그 후 영철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주방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을 든 영철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응, 서윤아. 왜? 저장 좀 보고 올게요. 그 순간 영철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순식간에 차가운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영철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현관에서 서윤이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지퍼를 여닫는 소리까지 곧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영철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커튼을 조심스럽게 들추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윤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영철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휴대폰을 꽉 잡고 진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빨리 받아라. 제발 내 어르신. 마침내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술에 찌든 목소리가 아니라 정정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나갔어요. 우리 마트 쪽으로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진호의 단호한 대답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미리 메모해둔 CCTV 업체 번호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메일 보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예약한 사람인데요. CCTV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해요. 영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쯤 예약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영철이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 알아보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안 돼. 영철은 재빨리 다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동진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CCTV 급히 설치해야 하는데 오늘 가능한가요? 영철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오늘이요? 죄송하지만 미리 예약을 잡아주셔야 해요. 최소한 3일 전에는 안 돼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제발. 영철의 목소리가 또다시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4배로 드릴게요. 네. 상대방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기사분들도 따로 팁 드리고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철의 목소리에는 생의 마지막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철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30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영철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진호는 우리마트 앞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을 본 진호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자.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야 돼. 진호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서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5m, 10m, 5m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진호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서윤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지?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은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노란 택시 한 대가 서윤 앞에 멈췄습니다. 진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택시를 갑자기 왜 타는 거지? 잠깐 이럴 수가 안 돼. 택시. 진호는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을 태운 택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진호의 가슴에서는 절망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빈 택시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앞에 가는 택시 있죠? 저걸 따라가 주세요. 급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도 진호의 다급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영철은 집에서 CCTV 설치 기사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창문 쪽을 힐끔거리며 현관문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진호가 잘 붙잡아두고 있는 건가?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차림이 보였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안 돼. CCTV 설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기사들을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윤이 현관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 서윤아.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현관문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놀라움이 번개처럼 스쳐간 후 곧이어 차가운 경계심이 그녀의 눈동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서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영철은 커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오래 붙잡아줘. 서윤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진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스토커야? 이거 범죄인 거 알아? 당장 꺼져. 서윤이 다시 현관문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미안하다, 서윤아. 진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오해했다. 그 순간 서윤이 고개를 돌려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너에게 용서를 빌려고 찾아왔어. 그 말과 함께 진호는 천천히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고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주변 시선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해. 일어나 빨리.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 좀 줘. 진호가 무릎을 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갑자기 무슨 말? 여기 서서 얘기하기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진호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잠깐만 얘기하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분, 딱 10분만 줄게. 두 사람은 그렇게 집 반대편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영철은 창문에서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영철이 CCTV 기사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0분이요? 빨리, 제발 빨리 해주세요. 한편 진호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카페 가장 안쪽 구석자리로 서윤을 안내했습니다. 뭐 마실래?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서윤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호가 카운터로 가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서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진호가 테이블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오해? 응. 진호는 미리 준비해 온 말들을 차근차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때 정신이 너무 약해졌었나 봐.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너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내가 이상한 의심을. 그럼 됐어. 서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으니까 이제 나 찾아오지 마. 잠깐. 진호가 급히 일어나며 서윤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이렇게 차갑게 대해야겠어?
서윤이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는 생각 안 해? 매일 술 마시고 나를 의심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런 걸 다 잊으라고? 사과 한마디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너의 마음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진호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돌아갈 수도 없고. 서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사과를 받아줘. 진심으로 미안해. 진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됐어. 다 필요 없어. 앞으로 제발 다시 날 찾아오지 마. 당신만 보면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니까. 서윤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제발. 진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진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호와의 만남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서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집안에 밝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와의 불쾌한 만남은 잊은 듯 평소처럼 다정하고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서윤아 왔구나. 장은 잘 봤어? 영철이 현관으로 나와 서윤을 맞았습니다. 네네. 맛있는 거 많이 사왔어요. 오늘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오, 그거 좋다. 고마워, 서윤아. 그런데 좀 늦었네. 뭔 일 있었어? 아,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잠깐 인사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들어와서 좀 쉬어. 서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영철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CCTV 설치 흔적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기사들이 매우 깔끔하게 작업해서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바로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들을 꺼내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영철은 그런 서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엌에서 능숙하게 요리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순간 영철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집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들이 서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를 이렇게 감시해야 한다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혹시 진호의 말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영철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서윤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요. 부엌에서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다정했고 영철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며칠 후 서윤이 잠깐 나간 사이였습니다. 영철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모니터에서는 파란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무엇을 보았는지 피 한 방울 없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눈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주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철이 깊이 잠들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곧 서윤이 찬장 앞에 섰습니다. 세 번째 칸 가장 안쪽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는 통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냉장고를 열고 영철이 아침마다 마시는 우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가루를 조금 털어 넣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우유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하얀 가루통을 찬장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흔적을 말끔히 지운 후 발소리도 없이 주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철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주방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찬장 앞에 서서 세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철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 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영철은 다른 찬장에서 흰색 조미료를 꺼냈습니다. 독이 든 통을 비우고 그 조미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보다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덜어내며 원래 양과 비슷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손이 너무 떨려서 가루를 바닥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걸레로 닦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 서윤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혈관 속에 피가 모두 얼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에 옮겨 담았던 그 가루를 급하게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아버님,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철에게는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영철은 급하게 찬장 문을 닫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마치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프라이팬 손잡이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신발 벗는 소리, 가방 놓는 소리, 그리고 주방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의 심장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영철은 급하게 찬장 문을 닫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프라이팬 손잡이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신발 벗는 소리, 가방 놓는 소리, 그리고 주방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의 심장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서윤이 주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출출해서 계란 프라이나 좀 해 먹으려고.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철의 그런 모습에 서윤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곤 서윤의 눈은 주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었습니다. 영철은 서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그 질문과 함께 서윤의 시선이 영철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니, 놀라다니 놀란 게 아니라
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숨겨둔 봉투는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그때 서윤이 한 발짝씩 영철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뭔가 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도 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왜 그러니 서윤아, 무섭게? 그럼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계세요? 서윤이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영철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영철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영철의 이마에서는 구슬구슬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더워서 그래. 영철이 급하게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닦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계란 프라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평소에 계란 잘 안 드시잖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이 모두 들통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배가 너무 고파서 말이야. 그렇군요. 그럼 어서 쉬세요. 제가 빨리 저녁 준비할게요. 서윤이 영철의 팔꿈치를 부드럽게 잡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영철에게는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는 순간 영철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머니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지며 혹시 모양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서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장 여는 소리, 그릇 꺼내는 소리,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서윤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음식에 독을 타는 거 아니야? 영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호에게 가야 했습니다. 봉투와 CCTV 영상을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결심을 다지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마저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아. 영철이 부엌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산책 좀 나갔다 올게. 산책이요? 서윤의 손이 국자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시간에요? 배고프시다면서요. 식사는 안 하세요? 응.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싶네. 서윤이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같이 갈까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영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영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영철의 반응을 본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혼자 나가시기엔. 괜찮아.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영철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치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는 체스 선수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말과 함께 서윤이 다시 요리로 돌아섰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 하얀 가루를 담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와 봉지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방문을 여는 순간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철은 최대한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서윤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나무가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해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신발끈이 꼬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나가세요?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응, 지금 나가려고. 영철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윤의 말투에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철이 재빨리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철은 가방을 꽉 움켜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골목을 지났습니다. 양쪽으로 높은 담벼락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전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영철의 발걸음 소리만 조용한 길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의 집에 거의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영철은 급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서윤이 어르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영철의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휴대폰을 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손잡이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돌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윤아, 너 왜 여기 있니? 영철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산책 나왔어요. 아버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저녁 준비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바람도 쐴 겸 했어요. 아, 그랬구나. 영철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서윤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 가방은 뭐예요? 서윤의 시선이 영철의 손에 있는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은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산책하는데 왜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서윤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혹시 뭐 살 거 있으면 넣으려고. 뭐를 사실 건데요? 서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영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게임에서 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영철은 자신의 방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의 귓속에서는 차갑게 변한 서윤의 말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진호의 번호를 찾아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의 삭제와 다시 쓰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첫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철의 심장은 터질 듯 빨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했습니다. 진호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철은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오늘 CCTV 영상을 봤는데 며느리가 제 우유에 뭔가를 타고 있었어요. 하얀색 가루였고요. 제가 그 가루랑 CCTV 영상을 챙겨서 당신에게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길을 며느리가 따라온 겁니다. 며느리는 제가 뭔가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왔겠죠. 모든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영철은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호의 반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진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휴대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제대로 안 갔나 싶어 전송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철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랐습니다. 왜지? 왜 답장이 없는 거지? 한편 진호는 휴대폰을 든 채 완전히 석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철의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얀색 가루. 진호가 입술을 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서윤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서윤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패배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철이 말했습니다. 하얀색 가루를 우유에 몰래 타는 걸 봤다고. 진호의 두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했던 그 미소. 서윤을 보며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진호야, 너 정말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환한 웃음. 그 어머니를 정말로 서윤이 죽인 게 맞는 거지? 진호의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몇십 분이 지나서야 진호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영철의 메시지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핸드폰에 손을 올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아버님 집 근처에 계속 있을게요. 서윤이가 집을 비우게 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즉시 들어갈 테니 저에게 증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당분간 몸을 사리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이가 눈치를 챘다면 앞으로 예의 주시할 테니까요. 별일 없는 것처럼 평소와 같이 잘 지내주세요. 영철은 진호의 답장을 받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마트에 장 좀 보고 올게요. 어제와 달리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하고 밝은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영철이 거실 소파에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윤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나갔어요. 빨리 오세요. 5분 후 현관벨이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영철이 문을 열자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증거는요? 진호가 바로 물었습니다. 영철은 USB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호는 USB를 받아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셔야 해요.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들을 자신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현관문 앞에 섰는데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서윤이가 마트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른 곳을 갔어요. 어떤 곳이요? 영철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낡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놓쳤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가세요. 진호가 집을 나간 후 영철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증거는 진호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왜 간 걸까? 아직 하나의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영철은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서윤도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분을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영철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서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밀려왔습니다.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그토록 완벽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자였다니. 그럼 우리 아들도 내 아내도 서윤이가 죽였다는 거야?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진호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이 서윤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30분 후 진호가 또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증거도 확보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까요? 영철은 그 문자를 읽자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곤 의외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고는 아직일세. 그때 그 마트 갈 때 들렀다고 한 장소 있지? 그곳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네. 신고는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게. 진호는 영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그 장소에 갈 때 저한테 꼭 연락하시고요. 영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영철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비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비로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책을 읽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서윤이 다시 나갈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윤의 목소리에 영철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장 좀 보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그 짧은 말 속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영철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영철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하고 진호에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나 지금 간다. 그렇게 영철은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 앞서가는 서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서윤은 예상대로 마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마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철은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리며 마트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영철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앞에 가는 택시 보이시죠? 저걸 따라가 주세요. 잠시 후 앞에 택시가 한적한 경기도 외곽의 주택가에서 멈췄습니다. 이곳은 영철이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윤이가 여길 대체 왜? 영철의 의구심은 더 커져갔습니다. 영철은 거리를 두고 서윤을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서윤이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철은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서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서 대체 뭘 하는 거지? 영철의 호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영철과 서윤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영철을 관통했습니다. 아버님. 서윤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그때 영철이 문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휠체어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옆방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영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상자를 여셨네요. 서윤의 목소리에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왜 따라오셨어요?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며 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철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무서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진호가 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영철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와 영철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뛴 후에야 큰 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나서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구해줘서. 다음 날 영철과 진호는 경찰서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USB 속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하얀 가루가 든 봉지는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서윤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김서윤은 가명이었습니다. 계명을 통해 과거를 지우고 완전히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가족도 있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과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을 다른 가정에 입양 보냈고 어머니와는 호적상 별거 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24시간 전문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아이의 재활 치료비와 식물인간 어머니의 생명유지, 장치 비용까지 포함하면 월 1,000만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결혼과 살인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험금 연쇄살인이라고 명하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철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픈 준수를 간병하던 모습, 아내를 정성스럽게 간호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모든 순간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 연기였을까요? 분명 서윤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픈 아이와 어머니를 위해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니? 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사실을 말했다면.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 며칠 후 영철은 구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으스스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긴 절차를 거쳐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 거리가 영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영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다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의 사정은 아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네. 서윤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됐어. 아버님, 서윤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영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실을 말하지 그랬니? 서윤의 흐느낌 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는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였어. 서윤이 더욱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죄는 감옥에서 달게 받길 바란다. 영철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철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화나고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재판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철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서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그리움도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해주던 따뜻한 아침 식사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앉아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웠습니다. 아픈 곳을 주물러주던 그 따뜻한 손길도 그리웠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살인자를 그리워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40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간병인으로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혹시 여기 아이와 할머니? 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병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일로 오셨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할 일이 끝나서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받을 돈을 못 받게 생겼거든요. 그분이 감옥에 가시게 되어서. 간병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무료로 봉사할 수는 없어서요. 가정도 있고 저도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들은 영철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뇌성마비 아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서윤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시설로 가시게 될 것 같은데. 간병인의 말에 영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설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영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영철은 간병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있으세요. 네. 간병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실 거예요. 이 아이랑 할머니랑. 당신이 저희 집에서 같이 간병해 주세요. 제가 비용을 부담할게요. 그것은 영철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원수의 가족을 품에 안는 선택.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답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영철은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영철의 집 거실에는 이제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각종 재활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방에는 의료용 침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서윤의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아들 준수는 여전히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지만 1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사가 주 3회씩 와서 물리 치료를 해주고 있었고 언어 치료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준수는 이제 간단한 단어 몇 개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준수가 영철을 보며 어눌하지만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영철은 펑펑 울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 자신이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간병인 여사님도 함께 영철의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철의 투자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진호였습니다. 진호는 영철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영철을 찾아왔고 준수와 서윤의 어머니도 함께 챙겼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서로로 인해 조금씩 치유해 가고 있던 것입니다. 아버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좋아, 진호야. 와줘서 고마워.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소식 가져왔어? 영철이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소개해 주신 김 사장님과 계약이 성사됐어요. 정말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진호의 얼굴에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술에 절어 살던 그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영철이 진호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마치 친아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진호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영철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자신의 사업 경험과 인맥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방에서 술만 마시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진호는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진호 덕분에 나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영철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진호는 거실 한쪽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수야, 삼촌이야. 영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김영철 씨 댁인가요? 편지 왔습니다.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의 편지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편지예요? 진호가 영철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서윤이한테서 온 편지야.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의 표정도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잠깐만 혼자 있고 싶어. 영철이 편지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버님께 소식 들었습니다. 준수와 어머니를 돌봐주신다고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가족을 돌봐주신다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 죄를 깨끗이 씻고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박서윤 올림.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철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문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진호가 여전히 준수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영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정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습니다. 준수는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서윤의 어머니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고 자신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잃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